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후에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도 퇴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퇴진 불가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죠. 예. 모두 3선입니다. 당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떤 분이 될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국회나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또 많을 것 같고요. 책임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국회 정상화일 것 같고요. 또 총선 승리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잘 해낼 것으로 지금 의원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 세 분 다 원내대표 하기 충분한 분입니다. 근데 이인영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인영 의원이 굉장히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적 흠결이나 구설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바뀌는 듯한 이미지 줄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님은 과거로 치면 지금은 전부 친문이지만 과거로 치면 비노인 셈이죠. 김한길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그리고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 화낼 땐 화도 낼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요.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기획자문위원도 했고, 그러니까 인수위, 그리고 정책위 의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되게 타협적이세요. 외모와는 달리. 그러니까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누가 돼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여당의 원내대표상,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국정을 좀 원활하게 야당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 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 그 순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21대 총선은 문돈리거리와 지금 한국당을 국회 정상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친문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것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청와대와 직접 관계 있는 인사들 출마가 3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 당은 친문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1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은 현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총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선거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도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21대 총선에 대한 그 소위 올인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어서는 친문체제로 공고히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친문체제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태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 두 분 다 짚어주시는 것처럼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총선과 관련된 총선 승리도 모두 새 후보자가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 공천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에 이렇게 총선 승리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선 승리야 누구나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선은 당대표 중심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보통은 지도부에서 막판에 많은 결정을 해왔는데 공천권을 완전히 이제 경선 체제로 하겠다는 거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험 요인이 있죠. 청와대에서 30명이 나와서 총선을 뛰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받느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역 의원도 100% 경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룰,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목표일 테고요. 그러기 위해서 1년 전에 선거 룰, 공천 관련한 룰을 확정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1개월 전에라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선 승리와 원내 전략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큰 틀에서 보면 타협적이어야 하냐.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나올 때 강경하게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옳을 것이냐. 이에 따라서 원내 전략을 짜게 되겠죠. 이게 일종의 내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내관이냐 그러면은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친문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대로 내관입니다. 뭐냐면 이게 풍선의 효과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쪽을 튀어 오르게 되는 건 이제 풍선의 효과인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21대 총선에 나서려고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원내 교섭을 담당해야 되지만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원내 의원들과의 소통적 관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 신규 진입하려는 공천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많고 여기에 지키려는 세력이 또 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원들과는 상당히 반목하고 갈등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선거의 깃발적 역할이죠. 깃발적 역할인데 실제 물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이 합의를 끄집어내는 것은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친문 생향이 강하고 친문 세력이 지원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외될 수 있는 또 다른 비문 진영에서는 이게 파열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말씀하실래요? 희망사항이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옥새 들고 나르샤, 진박 감별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을 다 겪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내 전략을 얼마나 잘해서 국민의 점수를 따느냐 이 측면에서 총선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공천에 있어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의 한 명으로서 n분의 1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천은 당대표와 그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 되게 그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해찬 대표를 민주당 당원들이 대표로 뽑은 것은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메시지이고 지금까지 보면 이해찬 대표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는 선거를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되게 바라보는데 실제로 막판에 가서 선거는 그 선거 시기의 공천 행태 고당 지도부의 행태 이런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 내지 15% 정도의 중도층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같은 실수는 각 당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에 오늘 오후에 이제 의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결선까지 갈 것 같다. 박빙이 예상된다는 다 오후에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떠나는 사람 있겠죠.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1년 동안 글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먼저 이수기 교수님 이야기해 주실래요? 본인 한 70점 정도 점수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기억하잖아요. 드루킹 특검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까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평가하는 게 좀 공정하겠죠. 저도 한 70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파도가 삼각파도입니다. 이 삼각파도에 걸리게 되면은 배가 여지없이 침몰한다는 게 이제 속설인데 그 삼각파도에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동력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엔진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제 홍영표 대표의 체제는 사실상 삼각파도 속에 있었어요. 청와대의 어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우려 비난. 그다음에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삼각파도에 사실상 곁에 왔는데 용케 참 잘 버틴 거죠. 더군다나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성과도 거둬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협상력 이런 부분은 뭐 다소 어떤 찬반에 대한 평가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테이블에 무사히 올려놨다는 그런 점 이런 점들은 뭐 위법이고 불법이고 뭐 비정량적 정치적이고 아니고 이를 떠나서 그 정도는 좀 평가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봅니다. 예, 저는 한 80점 정도 줘야 되는데 워낙 지금 여당에 대한
이 분위기가 좀 인색하다 보니 스스로도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잘한 장면이 네. 패스트트랙 마지막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안을 동시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 그때 그것을 그냥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가자 한 부분이 가장 잘한 부분이고 그게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 게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그럴 때 아, 왜 두말하냐 이러면서 안 받을 것 같고 강경하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홍영표 대표의 대응이 민주당이 일각에서 고집스럽다든지 강경하다든지 그리고 타협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불식시켰다 이런 이미지를 그래서 그 장면은 굉장히 잘한 장면인데 별로 평가를 못 받아서 저는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예. 이제 80점. 머리 숱이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 항상 의원총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예.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가장 마음이 찹찹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당을 원내로 들여오지 못하고 마무리한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 어제 이제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소가 부산이었거든요. 어제 민생투쟁 대장정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갈치 시장에 갔는데 그게 정기 휴일이었다는 점.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인데 이게 정기 휴일이고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뭐 지엽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행보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좀 참모진들이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짜리가 10장 모여야 10,000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하는 장외투쟁은 전 단계적 전략의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 1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지지층을 결속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이 방법은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하는 방법이 이게 도구론적 전쟁론에 나오는 똑같은 책에 나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먼저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전략적 조치라 그러면 2단계로 가겠죠. 그 2단계는 외인 확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부가 결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인 확장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의 전략적 단계는 나름대로의 뭐 성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봐지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자갈치 시장이 휴무였던 거 그거는 한성교 사무총장 지금 영이 안 서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당직자들이 사무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폭언으로 관련해서 무리가 삐졌죠. 예. 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도 황교안 대표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교과서적 원론대로 가고 있다. 이게 상대방이 없는 게임에서 교과서적 원론대로 가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정치에도 짬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도 전략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데 각 당이 이게 초기에 집도끼를 결집할 때 중도 전략을 염두에 두고 넓게 포석을 치지 않으면 나중에 중도 전략으로 갑자기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제가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태극기 부대에 너무 안테나를 맞추고 보수를 결집할 때 너무 폭을 좁혀놓은 부분은 나중에 중도로 나갈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그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대국민 투쟁을 하면서 또 눈시울을 잠깐 붉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 감정이 복받쳤겠죠. 감정이 복받쳤는데 결국 제 정치에 유망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보수적 성향에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도했다라고 꼭 뭐 단정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눈물 자체가 보수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정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데 있어서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더라도 사회의 불만적인 요소가 팽배한 집단에 대해서는 그 불만을 터져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건전하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이후에 보수 진영은 굉장히 내부제재된 불만이 컸다고 봐야 되죠. 탄핵 이후에 실질적으로 질이 멸련된 보수 진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터져나올 그 불만
불만의 덩어리가 굉장히 응축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응축된 덩어리를 어떻게 표출해내냐의 문제에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응축된 덩어리가 표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잘났다 몰랐다 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영 전체가 뭔가 탈출하고 싶은 탈출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별다른 어떤 정치적 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또 한국당의 보수층 지지 결속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여야 사당, 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트랙 지정 철회 또 사과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좀 돌아올까 관심인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가장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 안팎으로 시끄럽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어제 이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했는데 기존에 했었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개투에 나가서 자기들 얼마든지 부르면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안에서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할지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 저는 우선 앞에 부분 자유한국당이 복귀 안 하면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종편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와 그거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격돌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 내에 두 개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차피 정권에서 밀어붙이면 이건 통과되게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저걸 막아야 되고 끝까지 그냥 말하자면 끝장투쟁을 하자 이런 입장이 있어서 민주당은 결국 끝장투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종편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를 안 하게 되면 2008년, 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때 민주당하고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시민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하면 결국은 뭐 아니면 도를 하려고 했던 세력이 더 불리해지더라. 그게 민주당의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큰 틀에서는 결국은 검찰이 끝까지 반대를 하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비대해진 검찰에 힘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공수처는 안 물고 늘어져요. 네, 왜냐하면 힘을 빼야 되는데 공수처는 왜 안 물고 늘어질까? 제가 생각해 보니 거기는 초기에 어쨌든 5년 이상 근무한 검사가 파견됩니다. 자기 식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다른 기구인 경찰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 그게 명분이 되는 거. 그럼 경찰은 그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질문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경찰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힘이 간 경찰의 힘을 또 뺄 수 있는 부분, 분산시키는 부분이 핵심적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검찰과 경찰 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조정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견제적 수단과 통제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15만 대 2천입니다. 경찰 인원이 15만 명 정도 되고 의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은 한 2천 명 정도가 돼요. 이 숫자로 보면은 엄청난 비대해지죠.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검찰에 대한 기소 공소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 입법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비대해져 있는 그 숫자가 많은 경찰에 대한 부분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이런 지휘 감독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살을 앓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 왜 현실적인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경찰 지구대가 전국 곳곳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소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이 이야기하는 명분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크고 비례질 수 있는 경찰에 대한 권력을 어떤 견제적 통제적 수단도 없이 그냥 한다. 이 부분에 1차 수사권에 대한 종결국두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게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보안 수사 요구 자체가 검찰의 수사 개입 자체를 축소하는 의미거든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의 통제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자치 경찰도 하자, 어떤 보안책을 내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검경 수사권 논의 자체는 지금 대법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뭐 집단 항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왈가불가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합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아니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게 이 정신이 다수가 의견을 합쳤어요. 어렵게. 그런데 소수가 끝까지 흔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하게 만든다는 게 패스트트랙의 정신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경찰에게 공소권을 준다는 논의는 된 적이 없고요.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냐 마냐 이런 문제가 되고 결국은 검찰개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공수처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닌 제3의 안이 있으면 그걸 이번 테이블에 올려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총장 직선제를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서 넘어올 때 검찰개혁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고 그거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이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르면 내일 뭐 총장이 기자 간담회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요.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 상황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정점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유승민계 또 국민의당계까지 다 해서 15명이 이제 의원총회를 요구를 소집을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관련해서 지도부 신임을 묻고 별도의 원내 지도부 구성까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헌당규에는 일단 뭐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이렇게 교체할 수는 없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결정된다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서 크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모두에게 칭찬받으면서 크는 일은 없습니다. 늘 A를 선택하면 B그룹은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 기가 세냐 안 세냐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둔 잘못된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를 한 수, 두 수, 세 수 이런 문제인데 너무 두 수 정도 보고 두신 건데 이게 이제 유승민계에게 2번으로 출마할 거야, 3번으로 출마할 거야. 합당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상대방이 봤죠. 왜냐하면 미래의 합당, 먼 미래에 합당되는 거는 먼 미래의 일이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건 아주 가까운 내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도수표가 될 수도 있고 부도어음이 될 수도 있는 거에 가까운 내일에 자기 거취를 거는 거는 저는 실수하셨고 그래서 이 실수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안타깝죠. 두 가지 측면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일단은 오늘 있을 의총 결과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에게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뉴스 자체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고 아마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가 뉴스 초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래 보는데 과연 앞으로 그냥 화제 인물로 그냥 남아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은 브랜드 있는 정치로 남을 것이냐 굉장히 고비가 있는 것이죠.
브랜드 있는 정치인이 남는다는 것은 가치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가치를 남겨야 팬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큰 정치인을 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 대표는 화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받았습니다. 유동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뭐 3번으로 갈 것이냐, 2번으로 갈 것이냐. 지적하신 대로 그건 하수책이죠. 하책이죠. 그건 하책인데 그건 당연히 받죠. 그 유동 의원이 바로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기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가거나 또는 민평당으로 가거나 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이것이 코너에 몰리는 격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의총에서 23명 중에 과반수는 15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총 소집 요구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해임 결의안을 이야기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사퇴 요구 결의안에 서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헌 당규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압박에 견딜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총론이 모아지는데 김관영 대표가 여기에 버틴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민주주의 질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김관영 대표가 했는 일이 옳지 않다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공당입니다. 그 정당은 여러 가지 개파에 대한 헤게모니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꼭 헤게모니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지도 체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믿지 못하겠다 내려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거스르고 그건 너희 말이 다 틀렸다. 나는 여기 있겠다라는 고집 자체가 바른당의 미래를 더욱더 좀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너무 한편에 치우쳤다는 전 느낌인데요. 이 문제의 시작이 재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된 건데 원칙적으로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손학규 대표는 대표로서 열심히 뛴 거고 오히려 방관했던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미래당은 방관한 사람들이 열심히 뛴 대표들을 흔드는 건지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뭔가 헤매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모습이 싫어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큰 거대 정당들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그거보다 더 심한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건 바른미래당이 당을 지켜낼 만한 가치나 원칙이나 에너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수로 발목을 잡힌 것이다. 뭐 이것 또한 뭐 경험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하수에 다 같이 발목 잡히는 느낌? 이건 부도수표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혼돈 상황 굉장히 국회 정상화 과정도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의총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